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두 번째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국 사회와 지금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오늘은 강동송파 오늘과 내일 학교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늘 이제 한국 사회를 넘어서 세계 전체적인 상황까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텐데요. 우린 지난 시간에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수단, 불변자본, 가변자본, 그래서 이윤과 상품이 나가는 이런 구조에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라고 하는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세계화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제국주의와 전쟁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WTO와 FTA 얘기도 했었고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불이 안 들어오는데 300 더하기 잘 안 보이겠다. 그죠? 이 불이 안 켜져요? 네. 펜이 까만 게 없어요? 네. 고맙습니다. 200 더하기 알파 이꼴 700이라고 하는 이 산수를 가지고 함께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주로 이 200을 얘기했다면 끝날 때쯤에서 300을 놓고 제국주의와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꺼졌네? 상관없어요. 네. 이 구조 내에서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자본주의 체제에서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존재하는데요. 현대사회에서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이 이윤 중심의 구조에서 또 하나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바로 환경과 생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체제를 얘기하면서 계급 또는 이윤, 노동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합니다만 현대 자본주의에 있어서 이 환경과 생태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죠. 사실 지구가 이 환경과 생태가 파괴되기에는 이 300에 들어가는 온갖 재료들 혹은 온갖 에너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비용에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조금 더 싸게 하거나 쉽게 원료와 재료를 얻게 하게 하는 과정은 환경과 생태의 파괴를 불가피하게 불러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1992년 리우 환경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부터 시작돼서 97년 교토 기후회의, 2015년 파리 기후회의를 거치면서 온갖 논쟁들을 벌였지만 잘 합의가 안 되다가 파리 협정을 드디어 2015년에 체결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구가 현재의 상태로 가게 되면 이 개발과 이윤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지구 자체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민에서 나온 건데요.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온도에서 2도 훨씬 못 미치게 증가하는 정도로 억제하면서 증가폭을 1.5도까지 낮춰야 된다.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리협정의 핵심이 저건데요. 체결되자마자 가장 먼저 기후변화협정에 파리협정을 비준할 수 없다라고 해서 맨 먼저 뛰쳐나간 나라가 있었죠. 어느 나라였어요? 예, 미국이 가장 먼저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산업화된 국가이고 가장 선진 자본주의 국가라고 흔히 얘기되는 미국이 가장 먼저 지키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사실 후진국들 입장에서 후진국이라는 표현 적절치 않은데요. 자본주의가 조금 더 늦게 발전한 나라 입장에서 보면 너네들이 다 해먹고 나서 이제 조금 우리도 개발을 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에게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해서 발전이 조금 늦게 이루어졌던 나라들은 불만이 많았는데 오히려 가장 먼저 출발했던 미국이 우린 못한다 이렇게 나섰던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제시된 감축 계획을 다 이행해도 2100년까지 약 3도에서 3.5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 정도가 되면 지구의 수천 종의 생물은 멸종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여름에 덥다, 올해 태풍이 유난히 많았다 이것들을 모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지구가 정말 큰일 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구의 환경과 생태의 파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300이라고 하는 이 문제와 이윤이라고 하는 이 문제와 연관이 돼서 지구는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린 최근에 그레타 툰베리의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얘기 듣습니다만 환경과 생태 문제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한 번쯤 지켜봐야 되거나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죠. 툰베리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환경과 생태를 보호한다고 전 세계에서 환경운동가 생태운동가들이 비행기 타고 모이는데 이 비행기 타고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 비행기를 타는 순간 이미 지구를 멸망시키고 있는 구조에서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회의하러 모인다는 것, 소녀인 자기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건너가면서 배를 타고 건너가죠. 이 배도 무슨 뭐 엄청난 동력선이 아니라 사실상 거의 바람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작은 요트였습니다. 무슨 큰 배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이런 구조를 보면서 그레타 툰베리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사실 환경 문제는 이 기후위기는 사실 앞으로도 심각해지는데요. 우선 기본적인 원인은 현대적인 삶의 양식이 기후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에어컨이든 아니면 뭐 우리가 먹는 육식이든 이 모든 것들은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 구조에서 현대적인 삶의 양식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또한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큰 역할을 했죠. 지난번에 우리 감자 얘기를 했지만 전 세계를 자본주의가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급격하게 자기들이 지배했던 식민지의 기본적인 자연을 전면적으로 황폐화시키고 전혀 그 나라의 고민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오로지 이윤에 골몰하면서 전 세계를 완전히 황폐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바로 환경과 생태의 원인이었고 특히 이 제국주의와 식민지 문제는 심각했다는 거죠.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지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화석이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석탄이라고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석탄, 석유가 다 화석연료인데요. 이것들이 없이는 지구가 한순간도 돌아갈 수 없다는 측면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에 재생에너지 문제나 풍력 발전의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이 검토되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화석연료를 계속 쓰는 한 기후위기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다는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현대 제국주의와 식민지 문제도 있지만 최근에 브라질 열대우림에 큰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문 보셔서 알겠지만 이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야, 그 빨리 불 좀 꺼라 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브라질 대통령이 들은 척도 안 하고 사실상 방치하는 구조를 보입니다. 브라질 대통령 이름 아시는 분 누구예요? 당연히 모르시. 브라질 대통령 누구예요? 당연히 몰라야지.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사실. 브라질 대통령 이름은 보소나루인데요. 매우 말하자면 트럼프 비슷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불을 안 끄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우리 말하자면 지구의 심장이자 호파인 브라질 열대우림에 불이 났는데 왜 열심히 안 끄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왜 열심히 안 끄고 있었을까요? 왜 열심히? 이 또한 이윤이라고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건데요. 그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최근에 전 세계 경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는 두 나라는 어디예요? 미국과 중국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고 있고 이런 속에서 중국의 가장 큰 주식이 뭐죠? 뭘까요?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가 가장 큰 주식이죠. 중국 사람들 다 웬만하면 돼지고기를 하니까. 전 세계에서 돼지고기 소비량이 제일 많은 나라 중국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돼지를 키우고 이 국민들을 먹게 하려면 돼지를 키워야 되는데 돼지의 사료는 대두라고 하는 콩입니다. 대두죠. 이 대두를 주로 미국에서 많이 수입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브라질이 미국을 제치고 대두 수출, 대중국 수출 1위국이 됐습니다. 결국 브라질은 이왕에 이렇게 불이 난 김에 거기를 다 콩밭으로, 대두밭으로 만들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불을 끄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서유럽의 국가들이 너네 왜 불 안 꺼? 우리가 도와줄게. 정 힘들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끄자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 방치하고 있었던 사태가 바로 브라질의 열대우림의 화재 사건이 이렇게 자본주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있어서의 지정학적 갈등으로 빚어지고 있는 문제고, 각각의 나라들이 얼마나 더 잘 살고 얼만큼 더 이윤을 추구할 것인가를 골몰하는 가운데서 브라질 열대우림은 속절없이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가죠. 물론 또 하나의 원인이라면 개인적인 차원의 낮은 인식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고민을 할 때 환경과 생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가면 끝난다.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이거는 해결이 불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이 본질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안 되는 거다. 뭐 방법이 어딨냐. 그럼 원시인으로 살으라는 거냐. 대충 살다 죽고 내 후대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일단 나는 괜찮을 테니까, 나까지는 대충 버틸 수 있으니까 라고 포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잘하면 됩니다. 텀블러를 좀 갖고 다니시고요. 그 다음에 고기도 좀 덜 먹고 공장식 축산을 조금 줄이시고요. 이래서 개인의 도덕에 호소하면 그건 좀 들어요. 근데 약점은 뭐죠? 그걸로는 사실 해결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 때문에 기후위기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곤란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게 전면적인 녹색 전환, 그린 뉴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사실 굉장히 멀리 생각합니다. 이 녹색 전환과 그린 뉴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지 않지만, 정말로 지구의 이 위기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이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 특히 진보정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게 사실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걸 진보정당의 또 하나의 중앙한 중심축으로 잡아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사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죠. 기후계급이 탄생할 거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의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기후계급이 탄생할 거다. 왜? 돈 있는 사람은 에어컨을 계속 틀고 돈 없는 사람은 에어컨을 틀 수 없는. 그래서 이제는 계급이 이 기후변화에 있어서 얼마만큼 잘 적응하는 사람들과 잘 돈으로 메꾸는 사람들과 못 메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구조가 발생할 거다라고 할 정도로 이 상황은 앞으로 심각할 겁니다. 이것은 결국 현존하는 불평등과 사회 모순을 심화시킬 거다. 옛날에는 쪽방에 살거나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나 엄청난 집에 사는 사람이거나 더위의 문제에 있어서 그 차이가 요만큼밖에 안 났다면 지금은 이만큼 나게 되는 거죠. 불평등과 차별을 훨씬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기후변화로부터 오고, 이건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고민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의당이 보다 과감하고 급진적인 대안들을 분명하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죠.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사실은 미적미적 하는 모양인데요. 우리는 이제 진보정당의 당원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300 문제와 관련해서 뭐 더 드릴 말씀들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잠깐 줄여서, 지난주에 저랑 같이 사장을 하셨던 분이 반장님이셨죠. 반장님은 감자탕 장사를 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엄청난 돈을 벌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하겠죠. 프랜차이즈. 근데 평생 감자탕집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설렁탕집을 하겠죠. 돈을 벌었으니까. 그 다음에 옷 공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공장을 하고.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정주영이가 맨 처음 정미소의 점원으로 출발했다,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돈을 모아서 이렇게 이제 돈 되는 걸 찾아다니는 거죠.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사진에서 돈이 되는 데는 어디든지 찾아다니는 게 이 500원 가진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여기서 돈이 되는 사람들이 발견한 아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장사를 하면 떼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장사가 생겨났어요. 이영선 동지, 어떤 장사일까요? 할 수만 있으면 떼돈을 벌 수 있는 장사.
할 수만 있으면 떼돈을 벌 수 있는데 할 수가 없어. 근데 할 수만 있으면 떼돈을 벌어. 무슨 장사일까요? 무슨 장사? 김정화 동지. 몰라요? 평생 무슨 돈 벌 생각을 안 하셨군요. 떼돈을 벌 수 있는 장사, 이런 장사죠. 예를 들면 제가 이 청바지를 10년 동안 입으면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제가 1월 달에 물을 먹고 지금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난 돈이 없어서 지난 1월에 먹고 오늘 저기 온도도시에 와서 처음으로 물 먹었네. 그럼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 장사를 하면 떼돈을 버는 거죠. 이것은 사는 사람도 있고 안 사는 사람도 있지만 물이라고 하는 공공재, 공공의 필수재는 누구나 사야 되기 때문에 저걸 장사할 수만 있다면 떼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소위 자본주의는 공공의 필수재에 대한, 공공 필수재에 대한 공격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독점이고 그건 누구나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 전기, 가스, 또는 교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걸 가기 전에 제가 잠깐 빼먹었네요.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란 무엇이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국가는 왜 자본과 노동 사이의 공정한 중재자로서 기능하지 못할까? 여기 우리 할 수 없이 거론해야 되는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좋아하시죠? 김정한 동지 엄청 좋아하시죠? 우리는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과 한국 사회, 한국 자본주의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진보정당은 노무현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그의 장점과 단점 여러 가지를 취할 수 있는데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비정규법을 했는데 지금 발생하고 있는 많은 비정규직과 관련된 문제는 노무현 정권에서 통과시켰던 비정규직법이 미치고 있는 해악이 굉장히 큰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지점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회고록을 쓰면서 얘기해요. 내가 노동유연화 문제에 대해서 그때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생깁니다. 아마 노무현 대통령은 될 때 최소한 노동은 편에 들지 않더라도 공정한 중재자를 하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이 생기는데요. 이 체제가 계속해서 순환하고 작동하려면 핵심적으로 이 체제의 요체는 뭐죠? 알파입니다. 이 알파가 생기지 않으면 감자탕 장사를 안 해요. 그럼 노동을 고용할 수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확장되거나 계속해서 발생해야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거죠. 500가진 사람, 그리고 국가 권력이 존재하고 정부라고 해도 좋은데요. 정부가 존재할 때 이 체제,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출발하면 500도 알파에 대한 고민이 생기지만 권력도 알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알파가 멈추면 체제가 멈추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재인 정부가 요즘 왜 저래? 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이 알파의 문제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 고민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지 않는 권력이나 정부는 결과적으로는 500가진 사람과 점차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수렴되게 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난 나쁜 맘을 먹겠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를 손들으라고 할 때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의 문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권력과 자본이 수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알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 체제와 작동 방식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그럼 이 사회를 변화시키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제3강에서 얘기합니다만 이 알파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를 놓고 예를 들면 삼인주의나 사회주의나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알파를 주장하면서 대신에 알파를 크게 해서 나눠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이윤을 다 갖지 않고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런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원리가 되는 거죠.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존재하는 한 노동에 대한 착취나 또는 자본이 이윤 중심으로 세상을 돌리는 문제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500 가진 사람이 생산수단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회주의가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논쟁들을 소개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이 알파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국가가 자본과 노동 사이의 공정한 중재자로서 기능할 것을 기대해도 현실적으로는 쉬워 보이지 않죠. 탄력근로제는 왜 후퇴하고 있으며 주 52시간 노동제는 왜 후퇴하고 있는지, 최저임금은 왜 결국 못 올리고 다시 2.8%로 떨어지게 되는지, 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계속되는 발언들을 보면서 문재인 그러니까 개인과 도덕으로 문재인 나쁜 사람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 속에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 특히 진보정당은 이런 때 어떤 대안들을 제출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경제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경제가 좋다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지금 정부가 가장 큰 고민은 2.7%에서 시작했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낮추고 있고 최근에 2.1에서 2.2 정도 갈 거다. 그러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문제는 되게 중요하죠. 성장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자리가 유지 또는 확장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2.1%가 아니라 어쨌든 통계 수치로 1점대만 떨어지면 내년 총선에서 할 말이 엄청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거꾸로 민주당은 어떨 것 같아요? 죽더라도 2% 이상은 만들어 놔야 된다. 이게 2자와 1자가 너무 다르다. 이렇게 해서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비춰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 경제라는 말은 누구도 함부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위력적이고 누구도 함부로 저항할 수 없는 위압적인 용어입니다. 경제 성장. 우리는 흔히 경제 성장이랄 때 경제 성장률 계산 어떻게 해요? 경제 성장률 계산. 지정섭 당원님 경제 성장률 계산. 학교도 다니실 때 공부 열심히 하셨잖아요. 몰라요? 아시면서 왜 저러실까? 경제 성장률 계산 어떻게 해요? 경제 성장률. GDP를 비교하는 겁니다. 작년 GDP와 올해 GDP. GDP는 뭐예요? 1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생산품과 재화와 서비스의 총 가치를 합한 겁니다. 그래서 물건 값도 합치지만 저기 우리 서울대병원의 우리 이승아 간호사가 우리 송파 부위원장님이 서울대병원 간호사님이신데요. 맞아요? 네. 간호사가 하는 이 소위 의료 서비스까지 다 합치는 겁니다. 다 합쳐서 작년 GDP가 100이었는데 올 GDP가 102면 2%의 경제 성장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건요. 결국 GDP를 확장시키면 되는 거예요. GDP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GDP를 확장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GDP를 확장시키려면 GDP에 기여하는 집단 중에 가장 큰 기여하는 집단이 어딜까? GDP를 높이는데 기업이죠. 기업.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를 얘기했으니까 자본이죠. 결국 GDP를 높이려면 간단합니다. GDP만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 됩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나라. 노동시간을 무한정 늘릴 수 있는 나라. 또는 구체적인 제도로 가면 금산분리를 완화시켜주는 나라, 총액출제 제한제를 폐지해주는 나라. 여기에 노동자들이 정하면 노동조합을 때려잡아주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면 형식적으로는 GDP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릴 수 있는데요. 결국 이 GDP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이제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의 자본주의가 아닌 저성장이 불가핀 사회에서 과연 어떤 것이 국민의 행복이고
어떤 구조와 어떤 경제 패러다임을 가져야 되냐. 우리가 아까 그린 뉴딜을 얘기했지만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성장 구조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의 무한정한 이윤이나 기업이 잘 나가는 것을 떠나서 함께 사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고 그건 필연적으로 저성장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불가피한 문제가 되는데요. 결국 우리가 경제성장이라고 얘기할 때 이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그 속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저는 최근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2%를 사수해야 되는 구조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500 가진 사람들을 투자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들이 돈 벌게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이 성장률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사실 임기 초반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석을 비롯한 경제진영이 얘기하거든요. 더 이상 경제 관리하지 않겠다. 더 이상 성장률에 의존하는 경제 시스템 구축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결국 물러서기 시작하고 있는 게 현재 오늘의 상황이죠. 어쨌든 이런 구조들인데요. 1인당 국민소득 계산은 어떻게 해요? 1인당 국민소득은. 1인당 국민소득 계산은 어떻게 해요? 몰라요? GDP를 인구로 나누는 거죠. GDP를 인구로.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은 사람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평균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럼 결국 계산은 나오는 거죠. 삼성이 떼돈을 벌면 1인당 국민소득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평균 소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GDP를 인구로 나눈 거라는 거죠. 삼성이 떼돈을 벌면. 다시 말하면 삼성이 떼돈을 벌려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 1인당 국민소득의 수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엔이 계속 얘기해요. 1인당 국민소득 통계는 그만 내라.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32,000불이고 이게 우리 가구로 따지면 3인 가구면 1억 4천 정도가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 수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1인당 소득이 갖고 있는 허구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런 구조에서 이 GDP라고 하는 문제와 경제성장이라는 문제는 국가 권력이 늘 연연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들이 나서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어. 해결해 줄게. 해결해 줄 테니까 우리 말 좀 들어줘. 라고 해서 집요하게 500 가진 사람들이 공격해 온 것이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공세입니다. 시장화와 상품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루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사유화와 민영화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물티슈 있어야 지워집니다. 주세요. 여기다 주시면 제가 하면서 하면 돼요. 아니 괜찮습니다. 반장님 뭐 그것까지. 반장님은 나중에 6강 끝나고 졸업식 할 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졸업식에 그걸 왜 지워요? 다시 쓰. 네. 공공부문의 민영화 사유화라고 하는 것을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하철을 타시잖아요. 지하철 요금이 얼마예요? 성함이 제가 송파인가요? 강동? 송파. 예. 지하철 요금이 얼마예요? 1250원. 카드로. 현금으로 1350원입니다. 지하철 요금은 1350원, 1250원. 지하철 1인당 수송 비용은 대충 얼마 들까요? 한 1650원, 1700원쯤 돼요. 사람이 하나 탈 때마다 얼만큼 손해가 나요? 300원에서 400원 정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300원에서 400원 정도의 손실,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메꿀 것 같습니까? 무엇으로? 네. 이게 초기에는 차입금으로 처리하는데 계속 차입이 안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세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어쨌든 저렴한 교통요금을 갖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교통요금을 자랑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외국 나가서 보시면 알 텐데요.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의 교통요금이 가장 싸죠. 이런 구조에서 결국 세금으로 해결하는데요. 이 세금은 크게 보면 직접세, 반대말 간접세, 지방세 반대말 국세, 소득세 반대말 무슨 말이에요? 소득세 반대말 불로소득세.
대단하십니다. 소득세 반대말이 아니라 소득세에 대비되는 말 법인세. 그렇죠? 소득세는 주로 노동자들이 낸다면 뭐 예를 들면 법인세는 주로 기업이 내는 거죠. 이때 얘기합니다. 기업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이렇게 도저히 효율성이 없는 이 기업에 이거 메꾼다고 법인세 자꾸 올리면 똑같은 논리가 발생해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하려면 일단 세금을 좀 깎아주라. 법인세를. 근데 법인세를 못 깎아주는 이유가 이 방만한 공공부문의 공기업들 때문 아니냐. 이거 있잖아. 민영화시키고 세금 줄이면 우리가 공장 하나 더 짓게. 공장 하나 더 지면 어떻게 돼요? 노동자들을 채용해야 돼. 그럼 채용된 노동자가 그걸로 또 상품을 소비해. 그러면 또다시 물건을 또 생산할 수 있어. 이게 경제 활력인데 너네 철밥통 공공부문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돼요? 나라 경제가 망한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얘기해. 국민들이 듣기에 어때요? 그럴싸하네요? 그럴싸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국민들이 공공부문은 한국 경제에 무슨 저해가 되는 거거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이데올로기 공세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철밥통이란 말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공공부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용군 사장께서 이 지하철을 실제로 인수를 해버리면 어떡하 될까요? 그래서 민영화를 하고 국가가 알았어. 민영화하겠어. 사유화하겠어. 민영화란 말도 되게 나쁜 말이잖아요. 백성민자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용어예요.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것처럼. 사실은 민영화가 아니고 사유화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구조에서 지하철을 전용군 사장이 만약에 인수하게 되면 전 사장은 맨 먼저 무슨 일을 할까요? 맨 먼저 요금을 올리죠. 요금을 올려서 1,650원이나 1,750원을 하게 되면 이윤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럼 그 다음엔 뭐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열심히 배웠어요. 네, 200을 정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KTX 여자 승무원은 원래 철도에 뭐였어요? 정규직이었습니다. 잘라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아웃소싱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공공부문을 인수하고 사유화한 다음에는 그런 조치들을 하게 되죠. 또 뭐예요? 또 출근 시간에 배차 간격을 지금 3분이면 6분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엄청 불편하겠죠. 시민들이 전용군 사장한테 막 욕할 거예요. 나쁜 놈, 뭐 돈 벌어 먹으려고 시민들을 이렇게. 그러면 전용군 사장은 한마디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알았어요. 3분으로 줄일게요. 그래요? 아니면 뭐라 그래요? 네, 아니죠. 버스 타라고 하죠. 싫으면 타지 마라. 우리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걸 박원순이 이렇게 했으면 다음에 박원순은 어떻게 돼요? 낙선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업은 이윤을 따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 요금 인상, 두 번째로 구조조정, 세 번째로 공공서비스라고 하는 기능을 축소하는 거죠. 이런 방식은 많아요. 많아서 예를 들면 저 한 번 해봐야 뭐 차량 하나에 10명밖에 안 되는 저 동해에 있는 무슨 철도 이런 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어떻게 해요? 폐쇄하면 그만이죠. 폐쇄하면 그만이. 그래서 온 국민이 누려야 되는 기본적인 서비스인 철도 서비스와 운송 서비스를 축소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대신에 전용군 사장 혹은 삼성 지하철은 어떻게 되죠? 돈을 많이 벌게 되죠. 경제는 성장하게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이제 빈익빈 부익부의 형태로 나타나고 공공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이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일정하게 공공부문이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검토해 봐야 될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 공공부문에 대해서 사유화나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저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 실제로 김대중 정권부터 지금까지 이 사유화의 문제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돗물 같은 경우에도 뭐 지방으로 가면 민간 위탁으로 넘겨서 수돗물이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민간 위탁 사업으로 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상당한 정도를 이 공공부문들을 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일정하게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스. 가스는 가스 장사하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에. 예? 가스 장사하는 데가. 대한도시가스. 대한도시가스는 가스를 어디서 사와요? 가스공사에서 사오죠. 그러니까 대한도시가스는 가스 소매업자고 가스공사는 가스 도매업자입니다. 가스공사는 어디서 사와요? 산유국에서 사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독점인 거죠. 가스공사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 나라의 아랍에미레이트나 저 중동에 천연가스를 사오는 거죠. 그래서 20년 혹은 30년씩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단독이니까 서로 교섭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스 공사가 수입해온 걸 소매가스 업자들에게 이제 팔고 그 소매가스들이 또 이렇게 팔고 이렇게 이제 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SK나 뭐 삼성이나 쌍용이나 또는 포스코나 이런 데가 저거 가스 장사 되겠다 이래가지고 민영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국민들이 들고 일었었어요. 여러분 광우병 때도 그랬고 이럴 때 이제 이 사유화하는 문제가 예전처럼 그렇게 국민들에게 잘 안 먹히니까 이제 이걸 우회하기 시작해가지고 포스코나 이런 데서 주장한 게 뭐냐면 뭐예요? 사유화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김정환 동지. 김정환 동지 표정이 뭐예요? 그럼 알았어. 국가도 하고 뭐예요? 우리도 하자. 소위 경쟁체제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쟁체제를. 여러분, 올림픽 중계료를 KBS, MBC, SBS가 같이 경쟁하면 중계료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독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 계약을 맺어서 갖고 오는데 이게 이제 분산되면 사실은 가스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가스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는 경쟁체제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공부문에 있었는데 이것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한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전기안전검사 이거는 옛날엔 전기안전공사만 했는데요. 지금은 민간에게 한 30%가 넘어갔습니다. 가스안전검사도 마찬가지. 여기서 고민스러운 지점이 생기는데요. 국가가 안전검사를 할 때는 무슨 그걸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지만 민간 가스안전검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왕이면 남겨야 되는 겁니다, 돈을. 그래서 이런 검사들이 이런 국가 공공기관들이 사유화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렇게 경쟁체제를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면세점 같은 거예요. 아주 옛날에 면세점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아주 옛날에. 네, 공항에서. 한국 무슨 공사가 있을까요? 면세점은? 관광공사. 오, 대단하신데요. 관광공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뭘 해요? 국가 관광 인프라를 개발합니다. 그럼 국가 재산이니까. 여러분 중문단지 같은 거 하잖아요. 30년 걸려요. 그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조금씩 계속. 설악산 국립공원 개발 이런 걸 누가 하겠어요?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케이블 놓고 무슨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쨌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근데 이게 돈이 너무 되고 우리나라가 좀 잘 살고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이게 엄청난 돈을 버는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롯데가 요구하고 어디가 요구하면서 그래서 지금 나눠 먹기 시작하고 지금 가면 여러분 공항 면세점을 5개인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기본적인 면세점을 하고 있는 데를 어쨌든 이렇게 경쟁 체제를 통해서 공공부문을 또 공격하기 시작하죠. 또 예산 감축 구조 조정 좀 생략하고요. 규제 완화와 규제 혁신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을 규제라고 합니다. 모든 걸 시장에 맡겨서 처리하는 게 원래 자본주의의 기본 생리인데 모든 걸 시장에 맡길 수 없어.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 이만큼의 임금은 줘야 돼. 최저임금. 이건 뭐예요? 규제입니다. 규제.
그래서 이 규제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세월호, 앞으로 배는 이러이러한 톤수의 배는 몇 년까지만 한다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규제입니다. 이런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윤을 확장시키는 꼴이 되죠.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 규제 완화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규제를 혁신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 언어라고 하는 게 규제를 혁신한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규제 완화 대신에 규제 혁신이라는 말을 써서 규제를 푸는 것이 혁신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대한도시가스 얘기했잖아요.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하면 제가 정확하게 이제 수치는 까먹었는데 예를 들면 40km든지 50km든지 사람을 무조건 한 명을 채용하도록 도시가스 사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안전요원입니다. 하루 종일 도시가스관을 두드려 가면서 이게 사고가 날 건지 아닌 건지를 계속 점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뭐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해놓고 안 되니까. 그런데 대한도시가스 혹시 친척 있어요, 거기? 어떻게 그렇게 금방 대한도시가스라고 그래가지고. 대한도시가스 사장이 예? 그러시죠. 대한도시가스 사장이 생각해보니까 사고도 안 나는 거야. 안 나는데 30km당 한 명씩 꼭 사람을 채용하는 게 돈이 너무 아까워. 그잖아요. 그래서 정부에 요구합니다. 뭘 요구해? 60km당 한 명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규제 완화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규제를 완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조금 더 위험에 노출되게 되죠. 그렇지만 대한도시가스 사장은 더 많이 벌죠. 노동자는 어떻게 돼요? 구조조정으로 잘리게 됩니다. 이제 60km당 한 명만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규제 완화, 규제 혁신이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 체제에서 되게 사실은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외에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세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종합평가해서 공기업이나 공공부문 노동에, 여기 혹시 공공부문 다니시는 분인데, 미달하면 어떻게 해요? 기관장을 목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이 공공기관을 공공성이나 또는 공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전부 생산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공공기관이 생산성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결국 생산성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입량분의 뭐죠? 산출량이잖아요. 이 투입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투입 비용을. 가장 손쉬운 건 뭘까요? 비정규직이죠. 그래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한없이 늘어나고 한없이 아웃소싱이 됐던 이유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공격을 가하면서 너네 이거 못하면 기관장 목을 치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들이 공공부문 전반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공격을 해들어오고 있는 지점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공부문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본의 이윤은 증가하고 외형적 경제성장 등등, 장려과 비정규직, 사회적 불평등, 공공서비스의 축소, 생명과 안전의 위협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자본주의를 잠깐 볼게요. 지난 30년간 이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세계 상위 1%의 연간 소득과 통계가 좀 지났는데 2015년에 처음으로 세계 상위 1%가 나머지 세계 인구 전체보다 더 많은 부를 가졌습니다. 최근에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젠가 그제 신문에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상위 0.1% 2만 2천 명의 통합소득, 즉 자본소득과 근로소득, 노동소득을 합친 게 33조고요. 하위 27%가 629만 명인데요. 합친 액수가 어때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0.1%가 우리 국민 하위의 27%하고 소득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만큼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통합소득에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 합쳐져 있는 게 이 통합소득인데요. 자본소득만 따지면 그 격차는 34%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 0.1%가 밑에 34%의 국민과 일치하게 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2, 3일 전 신문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주택
주택업자. 이 현재 30명이 주택 1만 채를 계속 틀렸네. 1만 채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통계도 며칠 전 신문에 났던 겁니다. 1인당 627채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통계들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률을 보면 정규직은 95.9%, 비정규직은 32.5%. 상위 1% 1인당 현재 6.7%의 주택을 갖고 있고 지난 10년간 신규 주택의 40%는 상위 10%의 집부자가 다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이 심각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불평등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요 잠깐 볼게요. 그래서 2018년 1분기 진위계수는 0.4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위계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잘 안 지워져요. 36분. 예? 36분. 제가 8시 15분에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듣기 빨리 끝내라 이거군요. 9시 30분까지 하셔도 돼요. 혹시 여기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 경제학과 나오신 분이나 학교에서 경제 배우신 분이 있으면 제가 혹시 틀리면 지적을 해주세요. 지정석 나오님 혹시 경제하셨나? 자, 진위계수가 뭔지 아시는 분,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진위계수. 학생이에요? 네? 네. 허들? 진위계수가 뭔지 아시는 분? 진위계수가 뭔지 아시는 분? 네. 소득에서 아니 그거 아닌데요. 그거는 엔겔 지수. 진위계수. 우리가 소득 불평등을 얘기할 때 흔히 진위계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0.4인데요. 미국이 0.52 정도 가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라고. 저게 클수록 1에 접근할 수. 진위계수는 이런 거예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한번 보고 가시는 것도 괜찮겠죠. 맨날 말은 많이 들었는데 진위계수라는 건 여기가 예를 들면 전체 소득이고 여기가 전체 인구라고 할 때 만약에 이렇게 가면 소득의 50%를 인구의 50%가 갖는다면 이건 뭘까요? 소득이 매우 평등한 곡선이죠. 매우 평등한 곡선이 이 소득의 이 분배 곡선입니다.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느냐. 근데 만약에 소득이 이런 곡선을 그린다면 여기 50이 여기 얼마가 돼요? 30이 돼서 소득의 30을 50%가 갖게 되는 구조예요. 마지막에 가면 요 마지막에 인구의 1%가 이 소득을 갖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소득 불평등 지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인구의 80%가 어떻게 돼요? 전체 소득의 30밖에 안 갖게 되는 거죠. 결국 뭐예요? 이 곡선이 이 화살 곡선이 더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되죠?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 소득 곡선 이렇게 해서 소득의 분배 곡선을 이걸 얘기한 사람 이름이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죠? 이걸 만든 사람이 로렌츠라는 사람이에요. 흔히 로렌츠 곡선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이게 로렌츠 곡선이에요. 이 로렌츠 곡선인데 진위계수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진위계수라고 하는 것은 이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될수록 이게 소득이 불평등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요 전체 넓이 이게 A고 이게 B라면 불평등 지수는 A 플러스 B분의 뭐예요?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가 클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진위계수를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이 곡선을 우리가 로렌츠 곡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곡선이고 진위계수라고 하는 지수죠. 근데 그 중에 토지만 놓고 얘기하면 어제 나는 신문인데요. 토지 진위계수는 우리나라가 0.8입니다. 얼만큼 토지 문제에 관한 불평등, 소위 자본이라고 하는 자본소득과 관련된 불평등이 심각한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 당직선거 할 때도 다른 건 모르는데 토지나 자본과 관련된 자본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사회주의와
사회주의에 근접하는 개혁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이런 지점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1960년의 토지 진위 개수는 0.3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그 사이에 토지가 가진 자들에게 넘어갔고 그 가진 자들이 얼마만큼 그걸 통해서 소득을 누리는지는 바로 요 앞에 통계에서 보였잖아요. 이런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소득 불평등 관련해서 한국 사회 사회적 불평등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금수저, 흑수저를 얘기하는데요. 영아에서 고교까지 18년 동안 자녀 1인당 총 양육비입니다. 상위 10%가 약 3억을 쓰는 반면에 하위 10%는 4천만 원을 쓰게 되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나는 것은 대부분 양육비 격차의 주범은 사교육비고, 지난번에 제가 서울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바로 그 지점이 되는 거죠. 여기 최근에 괄목할 만한 통계가 하나 나오는데요. 2018년 전국 42개 자사고 한 해 학부모 부담금이 900만 원 정도인데 일반고는 280만 원입니다.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학비 차이가. 민족사관고나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2,671만 원이 드는 겁니다. 여기서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사고에 저렇게 부담하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저기를 가게 되는 건지, 왜 조국 관련 사태에 있어서 우리가 불평등 문제의 단면을 보게 되는 건지, 자사고 특목고 외고 졸업생은 전체 졸업생 중에 6%인데 서울대 신입생의 43%입니다. 이러니 자사고 외고를 왜 안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서 가진 자들이 어떻게 금수저로 대물림하고 있는지를 또한 보여주는 통계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본주의 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왔던 이 수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만 더 넘어가면요. 단순히 공공부문이라고 할 때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공부문은 병원 같은 데가 대표적인 거죠. 병원은, 우리나라는 민간병원이 공공병원의 병상수가 대체적으로 한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다 민간병원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대체적으로 한 30% 정도가 공공병원인데, 자본주의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난히 공공병원이 지나치게 작습니다. 거의 90%인데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공공의료 시스템이 아주 빵점은 아닙니다. 비교적 그래도 괜찮은 편인 거죠. 이렇게 민간병원이 무지하게 많고 공공병원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래도 공공의료가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이유는 뭘까? 우리는 오바마가 이미 지난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은 트럼프로 바뀌었습니다만 대통령 될 때 가장 중심적으로 냈었던 공약이 뭐였어요? 의료보험제도였습니다. 미국은 민간의료보험제도이고, 미국은 대략 17% 정도가 의료보험을 안 들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병 걸리면 어떻게 돼요? 물론 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만 병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사실상 대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구의 17%가 대책이 없는 나라. 그래서 인구의 17%가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 대책 없는 사람들이 어디를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치료를 받는지를 만든 다큐멘터리가 뭐예요? 시코라. 그래서 노동자들이 쿠바에 가서 진료를 받는, 제일 잘 사는 나라 미국이 쿠바로 가서 진료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던 게 시코라는 영화고, 그 영화 등등을 통해서 오바마는 이것만큼은 우리나라에서 고쳐야 된다라고 해서 오바마 케어가 들었습니다만 트럼프가 들었으면서 또다시 많은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복지는 그런대로 괜찮은데요. 공공의료복지,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욕심이 나는 거죠. 암보험 정도 가지고는 이게 장사가 안 되고, 또 큰 병원들은 이거를 조금 더 제대로 된 병원을, 좀 돈 많이 버는 병원을 만들고 싶은 두 가지 욕심이 생기는데요. 이런 겁니다. 공공복지를 시장화하고 상품화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보면 계속해서 요구를 하죠.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의료 민영화와 민간 의료보험.
이 두 가지는 지난 몇 년 동안, 뭐 십수년 동안 계속 요구되어 온 겁니다. 우리나라의 병원은 모두가 비영리법인입니다. 병원에서 벌어들인 돈은 병원 밖으로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벌었기 때문에 병원에는 투자할 수 있어요. 침상을 넓힌다든지 병원을 확장시킬 수는 있지만 그 돈 벌었다고 해서 이분처럼 감자탕에서 돈 벌어가지고 설렁탕집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 버는 사람, 왜? 병원이 의료 장사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비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윤에 골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처방전 써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의료가 상업화되기 시작하면 병원의 병원장이 각각의 의사의 인사고과를 뭘로 매길까요? 돈 많이 버는 의사 수준. 그러면 그 의사들은 처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싼 약품을 처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악순환이 벌어지는 구조에서 병원의 비영리법인은 한국의 공공의료를 지키고 있는 중요한 구조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병원에 500원 가진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병원은 그래서 의료민영화를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료보험. 의료보험도 삼성이 암보험 갖고 장사가 안 되니까 미국처럼 우리도 민간 의료보험으로 하자는 얘기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하나는 병원이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고 하나는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이 한국의 공공의료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에 당연지정제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뭐예요? 잘 몰라요. 당연지정제. 국민건강보험에 있는 당연지정제라는 제도는 뭘까요? 우리나라의 병원은 모두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두. 그래서 의료보험은 이 병원들이 맨날 불만이잖아요. 의료보험 환자 취급해봐야 돈도 많이 못 벌고 뭐 여러 가지 불만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료보험 환자를 별로 받고 싶지도 않아. 의료보험 말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 문제 제기를 해요. 병원에 500원 가진 사람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나한테 사러 왔을 때 나는 당신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겠소. 이게 법적으로 죄냐? 이렇게 묻습니다. 죄예요? 자기 재산을 나는 저 사람에게 안 파는 건데 나는 팔지 않겠어. 의료 서비스 나는 이분의 의료보험 환자에게는 팔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게 왜 죄가 되냐? 이 당연지정제는 뭐예요? 헌법에 사적 영리를 추구하고 사적 자유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병원에 500원 가진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헌법소원을 하죠. 이 법, 국민건강보험법은 헌법에 위배된 법이다라고 하는 헌법소원을 노무현 정권에 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만약에 위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경희대병원이 이제 의료보험 환자를 취급 안 해.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야, 그 의료보험 들어봐야 대학병원은 아무도 취급 안 해. 그러면 의료보험 체계는 어떻게 되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이걸 재판해서 위헌이 긴장할 필요 없어요. 위헌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게 됩니다. 헌법에 사적 영리의 추구도 있지만 행복 추구권이 있고 이건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렇게 살아남았다고 치고 민간 의료보험도 같이 하든지 지금 여러분 계속 통계 나오잖아요. 국민건강보험으로 충분히 커버가 안 돼서 뭐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실손보험. 실손보험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것을 막아왔습니다. 막는다고 500원 가진 사람들이 포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벽을 치면 우회하면 되는 겁니다. 벽을 정면으로 돌파하지 못하면. 그래서 나온 게 규제 프리존 특별법,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이런 법들입니다. 이런 법들을 통해서 이 병원을 영리법인화 시킬 수 있고 영리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듭니다. 이미 병원은 지난번에 법이 한번 개정돼서 병원 자체가 영리법인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병원 자회사로 영리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병원 경영 자회사인데요. 여러분 병원이 왜 이렇게 이런 문제를 고민하냐면
여러분들이 환자가 하나 생겼을 때 만약에 병원 안에 온천과 스파 시설이 있으면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엄청 잘 되지 않겠어요? 예. 거기 오는 환자 보호자들 자고 일어나면 너무 힘든데 잠깐 사우나도 오고. 그래서 병원을 온천과 휴양시설로 만들면 장사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 출하를 해서 결국 병원이 직접 영리법인으로 전환은 못하더라도 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는 있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미 그거는 박근혜 정권 때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이런 요구들을 계속하면서 결국 우회에 성공합니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 산업 발전, 생명안전공익위험하는 적폐법안, 규제 프리존법도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이거 있잖아요. 사실 이명박 박근혜 때도 못했던 법인데요. 문재인 때 통과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죠. 이런 법들이 통과됐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맨날 보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망들을 많이 하게 되죠. 사실은 자본주의 전반에 대한 얘기들은 얼추 다 살펴봤습니다. 노동의 문제부터 공공부문의 문제, 전쟁 또는 WTO, FTA, 환경과 생태 문제까지 이제 잠깐 수렴해 보고 가겠습니다. 원시공산제에서 노예제 그리고 봉건제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자본주의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된 것 같아요? 250년. 여러분들이 자본주의가 시작된 것을 흔히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책에 뭐라고 나와요? 제임스 와트가 방적기를 발명하고 하그리브스가 면직기를 발명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본주의가 그게 1770년, 80년 이때니까 지금 따지면 대체적으로 240년, 250년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실제 인류 역사가 한 8만 년쯤 됐다고 치면 8만 년 중에 200년을 지금 시스템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된 걸로 생각하고 그 이전에 200년 전의 인류는 자본주의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 이게 굉장히 오래된 체제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일 수 있죠. 어쨌든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등장하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자본주의 경기순환과 특징도 넘어가겠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 과정을 보면 그래서 초기엔 자유방임주의, 제국주의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수정자본주의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본주의 이렇게 발전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호황이고 이게 불황이고 회복기, 후퇴기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만약에 이 자본주의 체제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떨어져서 계속 가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단순한 불황이 아니고 그거를 공황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제 이 공황을 몇 차례 겪는데요. 그때마다 자본주의 체제는 스스로 돌파하는 능력을 보여줘요. 아까 이미 얘기했지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제국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비자본주의 영역들을 자본주의화시키고 세계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제국주의라고 하는 과정 1920년대 30년대의 공황은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구조 케인즈의 이론을 통해서 그 다음에 1980년대에 오일 쇼크가 오고 이랬을 때 신자유주의라는 형태로 가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담 스미스 각자의 이기심에 따라 경쟁을 전개하면 시장기구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부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 이게 이제 소위 아담 스미스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국주의를 거쳐서 자본주의 체제가 공황에 들어가고 1930년대에 오면서 존 매너드 케인즈가 이런 말을 하죠.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조하지 않아. 국가가 금리와 화폐 정책 등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자본주의를 기하는 길이지. 소득주도 성장. 말하자면 그것과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화폐 정책과 금리 정책과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도록 국가가 일정하게 개입해야 돼. 그런 구조를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런 구조를 통해서 어쨌든 생산력도 확장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시장에만 맡겨서는 망해. 이렇게 해서
존 메너드 케인즈의 이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구조는 이후에 자본주의 체제를 운영하면서 중요한 도구가 되게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 197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세계 공황이 다시 한번 닥치고 그때 이 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나타나요. 마가렛 대처와 레이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정부의 개입이 불러온 문제야. 모든 걸 시장에 맡겨야 돼. 공공 부분을 기업에 넘기고 노동시장도 완전 유연화하고 노동조합, 너네들 문제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고 레이건도 이런 얘기를 하죠. 새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해. 복지 과잉이 문제고 세계를 하나로 묶는 세계화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파업 중인 공항관제사 13,000명을 한꺼번에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자본주의의 체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신자유주의라고 흔히 부르게 됩니다. 노동 유연화, 공공부문에 대한 상업화, 상품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규제 완화, 이런 문제들을 그다음에 복지 축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가 진행을 하게 되죠. 일단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역사는 대충 지금 몇 시예요? 몇 시? 56분. 네, 제가 지금 1시간 6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다 못했어요. 사실은 금융자본주의나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얘기들도 깊이는 못 들어가더라도 조금씩 말씀을 드렸으면 싶었는데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공황에 대한 얘기도 조금 더 드리고 싶었는데요. 어쨌든 오늘과 지난 시간까지 합쳐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 있고 현재 한국 사회는 어디에 와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강의만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이렇게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6강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럼 도대체 대안은 뭘까? 어떤 대안을 고민해야 되는지, 역사 속에서는 어떤 대안들이 고민됐고 지금은 무엇을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보는 것으로 하고요.